영화의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고 극장 불이 켜졌을 때 여러분은 자리에서 쉽게 일어날 수 있었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먹먹한 가슴을 부여잡고 흐르는 눈물을 닦으셨을 겁니다. 우리가 그토록 슬펐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17살, 꽃도 피워보지 못한 어린 왕이 그 차가운 강물에 홀로 버려졌다는 사실 때문이죠. 너무 춥지 않을까? 너무 외롭지 않을까? 정말 저렇게 끝나는 걸까? 영화는 우리에게 그 차가운 물음표만을 남기고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께 마침표를 찍어드리기 위해 이 영상을 켰습니다. 영화가 더 엔드를 띄운 그 순간, 역사라는 거대한 드라마는 비로소 진짜 이야기를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시간을 거슬러 1457년, 그의 겨울로 가보겠습니다. 강원도 영월은 육지 속의 섬이라 불릴 만큼 험준하고 고립된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폐위된 왕, 노산군 이홍이가 있었습니다. 세조에 의해 사약을 받고 숨을 거둔 그의 시신은 영월 동강의 차가운 물줄기 속에 던져졌습니다. 당시 조선의 하늘을 뒤덮은 것은 공포였습니다. 세조는 엄명을 내립니다. 시신을 거두는 자는 3대를 멸하겠다. 3대를 멸한다는 것. 나뿐만 아니라 내 부모, 내 자식, 내 손자까지 모두 죽이겠다는 서슬퍼런 협박이었습니다. 이 명령 하나에 영월의 모든 백성은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강물 위로 어린 왕의 시신이 둥둥 떠다녔습니다. 까마귀들이 그 주변을 맴돌았고 강물은 점점 얼어붙어 갔습니다. 영월의 백성들이라고 어찌 슬프지 않았겠습니까? 밤마다 강가에서 들려오는 바람 소리가 마치 어린 왕의 울음소리 같아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통곡했을 겁니다. 하지만 누구도 나설 수 없었습니다. 죽음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목숨보다 더 소중한 가족의 목숨이 걸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렀고 왕의 시신은 차가운 강물 속에서 잊혀가는 듯 했습니다. 영화가 우리에게 보여준 절망은 바로 여기까지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모두가 숨죽인 그 깊은 밤, 아무도 없는 강가에 작지만 분명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누군가 오고 있었습니다. 세조의 서슬퍼런 감시를 피해 3대를 멸한다는 공포를 뚫고 지게 하나를 등에 진 채 어둠 속을 걸어오는 한 남자. 그는 대단한 장군도 아니었고 높은 벼슬아치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영월 관아에서 자비를 도맡아 하던 말단 관리 호장이었습니다. 모두가 외면했을 때 홀로 죽음을 향해 걸어간 남자. 그의 이름은 어몽도입니다. 영화는 비극으로 끝났지만 역사는 해피엔딩을 향해 달려갑니다. 단종은 결코 차가운 강물에 버려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 얼어붙은 강물을 녹일 뜨거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제2와 목숨을 건 선택, 영월 호장 어몽도 편에서 계속됩니다. 1457년 영월 관아. 이곳에 어몽도라는 사내가 있었습니다. 그의 직책은 호장. 지금으로 치면 읍면동 사무소의 계장쯤 되는 아주 평범한 말단 관리였죠. 그는 매일 백성들의 민원을 처리하고 세금을 거두며 하루하루를 성실히 살아가던 우리네 이웃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퇴근길에 아이들을 위해 엿가락 하나를 품에 넣고 웃음 짓는 그런 평범한 가장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운명은 이 평범한 사내에게 감당하기 힘든 짐을 지웁니다. 단종의 승하 소식과 함께 내려온 세조의 어명. 시신을 거두는 자는 삼족을 멸한다. 그날 밤 어몽도의 집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아들들은 밥을 먹으며 제잘거렸지만 어몽도는 차마 숟가락을 들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천국과 지옥이 오갔을 겁니다. 내가 나서지 않으면 어린 왕은 영원히 차가운 강물에 버려진다. 하지만 내가 나서면 내 아내와 이 어린 자식들까지 모두 참수당한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정의를 위해 내 가족의 목숨을 걸 수 있습니까? 어몽도의 손은 떨렸고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는 영웅이기 전에 아버지였으니까요. 밤이 깊어지자 어몽도는 자고 있는 아들들의 머리를 한 번씩 쓰다듬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작별 인사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졌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결국 일어섭니다. 그리고 역사의 길이 남을 한마디를 내뱉습니다. 위선피와 오소감심. 옳은 일을 하다가 화를 입는다면 나는 그것을 달게 받겠다. 그는 몰래 준비해둔 염습도구와 관을 지게에 실었습니다. 가족들이 깰까봐 조심조심 하지만 망설임 없이. 낡은 문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던 그 밤, 어몽도는 따뜻한 방을 뒤로하고 영하의 추위 속으로 걸어나갔습니다. 그의 등 뒤에 있는 지게는 단순히 나무로 만든 짐이 아니었습니다. 조선의 마지막 자존심이자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의 무기였습니다.
차가운 눈바람이 그의 얼굴을 때렸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강가에 버려진 어린 왕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이제 어몽도와 단종의 슬프고도 아름다운 동행이 시작됩니다. 차가운 강물에서 왕을 건져 올리는 그 떨리는 순간, 제3화 왕을 업은 남자 편에서 계속됩니다. 눈보라를 뚫고 강가에 도착한 어몽도. 그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참혹했습니다. 17 어린 왕은 얇은 옷 하나만 걸친 채 차가운 얼음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까마귀들이 쪼아댄 흔적과 꽁꽁 얼어붙은 작은 손발. 그것은 더 이상 왕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세상에서 가장 외롭고 가여운 한 소년의 주검이었죠. 전하, 어찌 이러고 계십니까? 어찌. 어몽도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소리 없는 통곡을 토해냈습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미안해서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아서였습니다. 어몽도는 정신을 차리고 맨손으로 얼음을 깨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찢어지고 피가 흘러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겨우 시신을 수습한 그는 주저없이 자신이 입고 있던 관복의 겉옷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돌처럼 차갑게 굳은 어린 왕의 몸을 자신의 따뜻한 옷으로 감쌌습니다. 이것은 신하가 왕에게 바치는 마지막 예우이자 어른이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뜨거운 포옹이었습니다. 전하, 많이 추우셨지요. 이제 따뜻한 곳으로 가시지요. 제가 모시겠습니다. 그는 준비해온 작은 관에 왕을 모시고 지게에 올렸습니다. 목적지는 인적이 드문 동을 지산 비탈길. 눈은 무릎까지 쌓였고 산길은 가팔랐습니다. 어몽도의 거친 숨소리가 하얀 입김이 되어 흩어졌습니다. 그의 등에 업힌 것은 단순한 시신이 아니었습니다. 세조가 버린 조선의 양심이자 반드시 지켜내야 할 역사의 무게였습니다. 그 무게가 그의 어깨를 짓눌렀지만 그는 결코 쓰러질 수 없었습니다. 한참을 올라가던 그때 신비로운 일이 벌어집니다. 눈 덮인 산비탈에 노루 한 마리가 앉아있다가 인기척에 놀라 달아났습니다. 어몽도가 그곳에 가보니 신기하게도 노루가 앉아있던 자리만 눈이 녹아 김이 나고 있었습니다. 언 땅을 파기 힘든 엄동설 안에 하늘이 왕을 위해 따뜻한 자리를 마련해 준 것이었죠. 아, 하늘이 도우셨구나. 어몽도는 그곳에 단종을 묻기로 결심합니다. 가장 차가운 강물에서 시작된 이 밤의 여정은 노루가 데워놓은 가장 따뜻한 땅에서 비로소 멈추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지키기 위한 기나긴 침묵의 시간이 시작됩니다. 제사와 사라진 무덤, 침묵의 50년 편에서 계속됩니다. 어몽도는 노루가 찾아준 자리에 왕을 묻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마지막까지 통곡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를 악물고 무덤 위를 밟아 평평하게 다져야만 했으니까요. 봉분을 만들면 세조의 눈에 띄게 됩니다. 그러면 왕의 시신은 다시 파헤쳐져 짐승의 먹이가 될 테니까요. 지키기 위해 숨겨야 하는 아이러니. 어몽도는 눈물로 흙을 덮고 낙엽으로 위장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세상이 바뀌면 다시 찾아와야 합니다. 어몽도는 주변을 둘러보다가 무덤 앞 소나무 밑에 큼직한 바위 하나를 얹어 두었습니다. 마치 나무꾼이 지게를 지고 가다 잠시 쉬어간 흔적처럼 보이게 말이죠. 이 돌덩이 하나가 훗날 조선 역사를 바꿀 유일한 단서가 될 줄은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전하, 잠시만 어둠 속에 계십시오. 언젠가 밝은 세상이 오면 반드시 다시 오겠습니다. 날이 밝기 전 어몽도는 가족들을 데리고 영월을 떠났습니다. 호장이라는 관직도 살던 집도 모두 버렸습니다. 충신의 대가는 가혹했습니다. 그의 가족들은 역적의 누명을 쓸까 두려워 이름을 바꾸고 뿔뿔이 흩어져 숨어 살아야 했습니다. 어몽도 역시 낯선 땅에서 숨을 거두는 그날까지 단종의 무덤 위치를 비밀에 붙였습니다. 오직 장남에게만 그 소나무 밑에 계신다는 유언을 남긴 채 말이죠. 그렇게 50년이 흘렀습니다. 세조의 서슬퍼런 감시 속에 단종이라는 이름은 금기어가 되었습니다. 조정의 기록에서도 그의 무덤은 소실됨으로 처리되었죠. 하지만 기록은 지울 수 있어도 사람의 마음은 지울 수 없었습니다. 영월의 백성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저 동을지산 숲속 어딘가에 우리의 어린 임금님이 잠들어 계신다는 것을. 밤이 되면 백성들은 몰래 산을 향해 절을 올렸습니다. 노산군 묘의 평화를 빕니다. 무덤은 사라졌지만 기억은 끈질기게 살아남아 숲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제호와 귀신이 된 군수들의 미스터리 편에서 계속됩니다. 어몽도가 떠나고 50여 년이 흐른 중종 때의 일입니다. 영월에는 괴이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영월 군수로 부임하면 첫날 밤을 넘기지 못하고 죽는다. 실제로 조씨,
박씨 등 신임 군수 셋이 연달아 부임 첫날 밤 의문사했습니다. 시신에는 아무런 상처도 없었습니다. 다만 무언가 엄청난 공포를 본 듯 눈을 부릅뜨고 죽어 있었죠. 조정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영월은 저주받은 땅이다. 아무도 그곳에 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단종의 원혼이 떠돈다는 소문만 무성할 뿐이었죠. 그때 낙촌 박충원이라는 선비가 손을 듭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귀신이 있다면 칼로 벨 것이요, 사연이 있다면 들어줄 것입니다. 모두가 그를 말렸습니다. 죽으러 가는 길이다라고요. 하지만 박충원은 관을 짜서 미리 준비해두고 영월로 향했습니다. 죽음을 각오한 자만이 진실을 마주할 수 있는 법이니까요. 운명의 첫날 밤, 박충원은 잠들지 않고 촛불 아래서 책을 읽으며 기다렸습니다. 자정 무렵 갑자기 방문이 덜컹거리더니 찬바람과 함께 희미한 형체들이 나타났습니다. 임금의 복장을 한 어린 소년과 그를 호위하는 3명의 신하. 앞서 죽은 군수들은 이 모습에 놀라 심장마비로 죽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담력 센 박충원은 당황하지 않고 물었습니다. 그대들은 누구인데 감히 관아를 침범하는가? 그러자 어린 소년 귀신이 슬픈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나는 이곳에서 죽은 노산군이다. 내 묘가 숲속에 버려져 있는데 아무도 찾는 이가 없구나. 그대가 내 집을 찾아다오. 소년은 손가락으로 동을 지산 숲속을 가리키고는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꿈이었을까요? 아니면 생시였을까요? 박충원은 날이 밝자마자 관아의 늙은 아전들을 호출했습니다. 어몽도라는 사람을 아느냐? 단종의 묘가 어디에 있느냐?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말을 했다간 역적으로 몰릴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박충원의 진심 어린 설득에 어몽도의 후손을 알고 있다는 늙은 아전 하나가 조심스럽게 입을 뗍니다. 드디어 50년 침묵의 봉인이 풀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제6화 1541년 다시 세상 밖으로 편에서 계속됩니다. 1541년 영월 관아의 아침, 죽지 않고 살아남은 신임 군수 박충원은 즉시 늙은 아전들을 소집했습니다. 어몽도의 후손을 찾아라. 그가 단종의 묘를 알고 있다. 하지만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세조의 서슬 퍼런 어명을 기억하는 노인들에게 단종의 무덤을 입에 올리는 건 곧 죽음을 의미했으니까요. 박충원은 그들을 협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무릎을 꿇고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어젯밤 꿈에 어린 임금이 나타나 울었다. 내 제발 그분의 원한을 풀어드리고 싶다. 군수의 진심이 통했을까요? 한 늙은 아전이 어몽도의 후손이 숨어 사는 곳을 알려주었습니다. 박충원은 수행원도 없이 그곳을 찾았습니다. 어몽도의 후손은 벌벌 떨며 부인했습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두려워 마시오. 나는 그대들을 벌하러 온 것이 아니오. 그대들의 할아버지가 지켜낸 충절을 세상에 알리고 임금님을 양지로 모시러 왔소. 긴 설득 끝에 후손은 눈물을 흘리며 입을 엽니다.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 딱 한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동을지산 중턱 소나무 아래 바위가 있는 곳이라고. 박충원은 후손을 앞세워 동을지산으로 향했습니다. 50년의 세월 동안 숲은 우거져 길조차 없었습니다. 그들은 낫으로 덩굴을 걷어내며 산을 올랐습니다. 여기입니다. 후손이 멈춰선 곳. 그곳에는 50년 전 어몽도가 눈물로 덮어두었던 맷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그가 표시해둔 이 찢긴 바위가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죠. 어몽도의 약속은 지켜졌습니다. 언젠가 다시 오겠다던 그 말이 반세기를 넘어 박충원을 통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박충원은 옷을 단정히 하고 50년 만에 처음으로 왕에게 술을 올렸습니다. 전하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이제 편히 쉬십시오. 그날 이후 영월 군수가 급사하는 궤변은 씻은 듯이 사라졌습니다. 박충원의 용기와 어몽도의 충심이 만나 억울한 원혼을 달래준 것이지요. 이제 단종은 어둠 속에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그가 진정한 왕으로 역사에 기록되기 위해서는 조선의 왕들이 움직여야 합니다. 제7화 숙종과 영조, 눈물을 닦아주다 편에서 계속됩니다. 박충원이 무덤을 찾았지만 세상은 여전히 단종을 노산군이라 불렀습니다. 세조의 후손인 조선의 왕들에게 단종 복위는 금기였습니다. 그를 왕으로 인정하면 그를 죽인 세조의 정당성이 흔들리기 때문이죠. 그렇게 또다시 15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무덤 앞에 소나무는 더 높이 자랐고 백성들의 기다림은 깊어졌습니다. 언제쯤 우리 임금님이 다시 왕이 되실까? 1698년 숙종 24년
강력한 왕권을 가진 숙종은 결단을 내립니다. 세조께서도 훗날 후회하셨다. 충을 바로 세우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효다. 숙종은 노산군이라는 죄인의 이름표를 떼어내고 단종이라는 묘호를 올립니다. 240년 만에 차가운 강물에 버려졌던 소년이 다시 조선의 국왕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이제 그대의 넋을 위로하노니 부디 편안히 잠드소서. 왕이 돌아오니 신하도 제 자리를 찾았습니다. 시신을 거두면 삼족을 멸한다던 어몽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조정은 그에게 충의공이라는 시호를 내리고 공조판서로 추중했습니다. 역적의 누명을 쓰고 숨어 살던 그의 후손들은 당당히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옳은 일을 하다 화를 입겠다던 그의 용기가 결국 가문을 빛내는 가장 큰 영광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 후 영조 임금 역시 단종을 각별히 챙겼습니다. 묘역을 왕릉의 격식에 맞게 정비하고 친히 비석을 세워주었죠. 이것은 후대 왕들이 선조를 대신해 흘리는 참회의 눈물이자 화해의 손길이었습니다. 차가운 강물에서 시작된 비극은 따뜻한 제사상과 만백성의 존경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이제 단종과 어몽도는 살아서는 군신이었지만 죽어서는 영원한 벗이 되어 한 공간에 머물게 됩니다. 세계 유일의 왕릉 구조, 장릉의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제8화 죽어서도 함께 장릉의 배치편에서 계속됩니다. 강원도 영월에 위치한 단종의 무덤 장릉. 이곳은 2009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자랑스러운 우리 문화유산입니다. 그런데 장릉에는 다른 40기의 조선 왕릉과는 전혀 다른 파격적인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보통 왕릉에는 왕과 왕비, 그리고 그들을 지키는 성물들만 존재합니다. 신하의 공간은 철저히 배제되죠. 하지만 이곳 장릉은 다릅니다. 능침에서 조금만 내려다보면 붉은색의 작은 건물이 보입니다. 바로 어몽도의 충절을 기리는 정력악입니다. 왕이 잠든 성역 안에 신하의 기념비가 들어와 있는 유일한 사례. 이것은 조선 왕조 500년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후대 왕들은 알았던 겁니다. 어몽도가 없었다면 단종도 없었다는 것을. 그래서 예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이 충신을 왕의 가장 가까운 곳에 모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백연정이라는 정자가 있습니다. 어몽도의 후손들이나 신하들이 왕릉을 올려다보며 제사를 준비하던 곳이죠. 살아서는 감히 쳐다보지도 못할 높은 곳에 계신 왕. 하지만 죽어서는 누구보다 가까이서 서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공간 자체가 두 사람의 끊어질 수 없는 인연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밤이 되면 장릉은 더욱 신비로워집니다. 차가운 강물에 버려졌던 어린 왕은 이제 춥지 않습니다. 그의 발치에서 영원히 불침번을 서고 있는 어몽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영화 왕과 사는 남자는 슬프게 끝났지만 이곳 장릉에 오시면 알게 됩니다. 아, 두 사람은 정말로 행복하게 다시 만났구나. 죽음조차 갈라놓지 못한 이 아름다운 동행. 장릉의 소나무들은 그 이야기를 500년째 속삭이고 있습니다. 제구와 영월의 소나무들은 알고 있다 편에서 계속됩니다. 장릉의 숲길을 걷다 보면 무언가 기이한 풍경을 마주하게 됩니다. 곱게 뻗어야 할 소나무들이 하나같이 한 방향으로 허리를 굽히고 있습니다. 바람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이 소나무들이 고개를 숙인 방향은 정확히 단종의 능침을 향하고 있습니다. 마치 아침 조회를 하듯 왕을 향해 읍소를 올리는 형상입니다. 식물학자들도 설명하지 못하는 이 미스터리. 사람들은 이 나무들을 충절송이라 부릅니다. 인간이 버린 왕을 자연이 먼저 알아보고 예우를 갖춘 것입니다. 장소로 옮겨 유배지 청령포로 가보겠습니다. 이곳에는 높이 30m, 둘레 5m의 거대한 소나무 관음송이 서 있습니다. 볼관 소리음. 단종의 비참한 모습을 보았고 그의 오열하는 소리를 들었다 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 1457년 17소녀는 이 나무에 갈라진 가지 사이에 걸터앉아 하염없이 한양 쪽을 바라보며 울었다고 합니다. 그때 흘린 눈물이 뿌리에 스며들어 이 나무는 600년을 넘게 살아남아 그날의 진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어몽도가 떠나고 팍충원이 오기 전까지 그 긴 침묵의 시간 동안 어린 왕을 지켜준 것은 바로 이 소나무들이었습니다. 나무는 말은 없지만 가장 깊은 위로를 줄 압니다. 그늘을 내어주고 바람을 막아주며 끝까지 곁을 지켰습니다. 혹시 영월에 가신다면 소나무의 귀를 대어보십시오. 600년 전 어린 왕과 나무가 나누었던 비밀스러운 대화가 들릴지도 모릅니다. 괜찮다. 내가 너를 지키겠다. 이제 영월은 슬픔의 땅이 아닙니다. 매년 4월이면 단종문화제가 열려 수만 명의 사람들이 왕과 어몽도를 기립니다.
장릉의 소나무 숲은 사람들의 발길로 따뜻하게 데워졌습니다. 자연이 기억하고 인간이 다시 찾아준 왕. 그는 더 이상 춥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의 긴 여정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역사가 기록하지 못한 진짜 해피엔딩. 그 마지막 장을 함께 넘겨보시죠. 최종회 왕과 사는 남자 해피엔딩의 재정의 편에서 계속됩니다. 우리의 여정은 차가운 강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영화 속 어린 왕의 마지막 모습이 너무나 외로워 보여서 우리는 함께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압니다. 그 강물 위에는 목숨을 건 어몽도의 따뜻한 등이 있었고 그 숲속에는 50년을 기다린 박충원의 용기가 있었으며 그 무덤가에는 600년을 엎드려 절해 온 소나무들이 있었다는 것을요. 역사는 영화보다 더 극적이고 인간은 생각보다 더 따뜻했습니다. 왕은 결코 버려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깊은 사랑 속에 잠들어 있었을 뿐입니다. 영화의 제목은 왕과 사는 남자였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누가 왕과 사는 남자일까요? 시신을 거두면 삼족을 멸한다는 협박 앞에서도 옳은 일을 하겠다던 어몽도, 귀신을 두려워하지 않고 진실을 파헤친 박충원, 그리고 밤마다 몰래 산을 향해 절을 올렸던 이름 없는 영월의 백성들. 그들 모두가 바로 왕과 함께 산 사람들이었습니다. 권력은 왕을 죽였지만 그들의 사랑이 왕을 다시 살려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할 진짜 역사입니다. 단종은 비록 17 짧은 생을 마감했지만 그의 이야기는 600년이 지난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지금도 영월 장릉에는 매년 수만 명의 사람들이 찾아와 그의 넋을 기립니다. 어몽도의 정력악 앞에서는 발길을 멈추고 충절의 의미를 되새깁니다. 죽어서 잊히는 왕이 있고 죽어서 영원히 기억되는 왕이 있습니다. 수양대군은 승리하여 권력을 얻었지만 단종은 패배하여 사람의 마음을 얻었습니다. 과연 누가 진정한 승자일까요?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영화의 슬픈 결말 때문에 더 이상 가슴 아파하지 마십시오. 단종이 어몽도의 등에서 편안했듯이 여러분도 삶이 힘들고 외로울 때 기억하십시오. 세상 어딘가에는 반드시 당신을 위해 울어줄 어몽도 같은 사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요. 그 믿음 하나면 우리는 어떤 차가운 강물도 건널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왕과 사는 남자, 그 진짜 해피엔딩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